오늘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에코프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랑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18페이지로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펜딕스는 안 읽어봐도 되는 게 요거를 요약해서 내놓는 게 요 실적입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결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 리포트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회사의 경영 투명성, 내부 감독 체계, 이사회 결정 구조와 같은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기업들 그리고 계열사가 없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에코프로처럼 그룹사 개념으로 이제 좀 나아가려는 한 기업들은요. 매출 잘 만들고 수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잘 깔끔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맡고 있는 이사회, 경영진 요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걸 잘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었을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 재무팀장 있죠.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실적도 봐야겠고 사업 계획도 봐야겠고 먼저 에코프로 실적을 먼저 볼게요. 간단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성장했다. 전지재료 사업 잘 됐고 환경도 잘 됐다. BM이 작년에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거는 되게 명백한 사실인데 작년 내내 지겹게 들었을 텐데 HN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환율 하락 및 영업권 손상 차손 인식 영향으로 분기 수익성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나서 그냥 EV 전방 수요 호조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성장이 이루어났고 YOY가 진짜라 그랬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해 주는 그런 지표인데 여기 나오는 QOQ는 오해의 소지가 좀 많다. 전 분기 22년도 3분기랑 4분기를 비교한 겁니다. 근데 4분기에는 기업들이 연말로 일회적 비용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안 좋게 보인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한 1년치 비용이 발생하는 게 1000억이라고 하고 그럼 분기마다 250억씩 인식하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해당 분기에 인식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분기마다 인식을 해가지고 빼주는데 일회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연말로 미룹니다. 이게 1, 2, 3분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연말로 미뤄가지고 인식을 할 뿐입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거 자주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이게 확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보기 편합니다. 여튼 이런 상태이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지금 볼 수 있긴 한데 요거는 BM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BM 또한 이런 상태입니다. EV형 양극재 중심의 판매 성장과 함께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다 증가했죠. 똑같이 여기도 그렇죠. 분기, 전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졌는데 연간 분기 기준으로 보면 성장을 했다.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재무상태표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었으니까 자산도 증가를 하고 부채도 증가를 하고 자본도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서 당장 주주로서 가장 관련이 높은 분야는 여기 자본금 분야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고요.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이 됩니다. 여튼 총 자산은 부채랑 자본을 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럼 자본은 뭔데? 내 전체 돈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 빼고 내 돈이란 말이죠. 내가 1억짜리 가게를 운영한다 쳐요. 내 돈 4천억이 있고요. 은행 돈 6천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산은 1억이고요. 내 자본은 4천이고요. 부채는 6천억입니다. 물론 요것도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면 끝도 없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몸집과 내 순수한 돈과 남의 돈. 제일 좋은 사업은 이렇게 끼고 들어가가지고 6천억을 다 갚고 그냥 이걸 내가 가져버리는 거잖아요. 혹은 권리금 많이 받고 파는 거고. 그래서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결국엔 자본이 커야지 이 회사가 정말 몸집을 키워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채도 같이 좀 증가했어요. 근데 부채가 부담되는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요번에 아마 느끼셨을 텐데 얘네가 배당은 엄청 조금 주잖아요. 찾아보니까 450원 주더라고요. 근데 450원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적잖아요. 근데 왜 적은가에 대한 의문을 좀 품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미리 말을 드리면 지금은 배당 줄 때 아닙니다.
지금은 배당 줄 때가 아니라 그냥 그 배당 줄 돈으로 차라리 재투자해가지고 공장 증설하고 연구 인력들 늘리고 뭐 요렇게 회사 내부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배당 450원 받을 바에 주가 4,500원, 45,000원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회계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 뭐냐면 얘네가 자본이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자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쌓아두면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은 정말 순수하게 이 회사가 모든 비용들을 다 쓰고 나서 쌓아둔 내 돈입니다. 정말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자본금 항목에 있긴 한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 기준으로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발행했을 당시에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정립을 해놔야 되고, 자본의 결손 보전을 충당하는 거 이외에는 이거를 처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죠? 그냥 말 그대로 주가 많이 오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 액면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른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립되어 있는 금액일 뿐이지 이익 잉여금이 진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잉여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하기 어려운 거고요. 지금은 배당할 때가 아닙니다. 재투자해야지. 뭐 그 밖에 다른 걸 봐도 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분기별 실적을 보면 EV 쪽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숫자 자체는 증가하긴 했지만 비율 자체가 16% 빠진 넌 IT 쪽,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발전소와 관련된 것들에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그 중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NCA에서 NCM으로 좀 많이 옮겨간 게 보이죠. N은 니켈이고요. C는 코발트입니다. 원래 그리고 A는 알루미늄이고요. 요 M이 망간이에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는 지금까지는 고정인데 그 외에 알루미늄에서 망간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는 추세다. 이게 당장 최근에 조금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못 하겠는데, 저는 NCM 쪽이 조금 더 알루미늄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는 요 망간이 용량이나 안정성이나 수명이나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기존에 쓰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시리즈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쪽으로 좀 많이 넘겨가고 있다. 그리고 HN 실적을 좀 볼 건데요. 이 회사가 올해도 그리고 작년에도 꽤 좋은 매출을 만들었어요. 제가 몇 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이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긴 한데 얘네가 엄청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저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긴 한데 BM이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이 2차전지 시장에 조금 같이 버스를 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얘네가 하고 있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나 다 환경사업 부문은 결국에 2차전지 사업과 또 맥락이 어느 정도 겹쳐요. 결국에 2차전지, 전기차 시장도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기존의 내연기관차들 그리고 뭐 휘발유나 가스차들보다 더 많은 어떤 환경 파괴를 만들어낸다면 그쪽으로 뭐 보조금을 주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럴 명분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HN이 그쪽으로 좀 많이 기울지 않을까 싶어요. 뭐 폐배터리 재활용 쪽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이고 있는 탄소 발자국. 이 탄소 발자국의 일환이 결국에는 최종 생산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들을 어떤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재화를 만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거를 처분하는 관계까지, 그리고 그 단계까지 싹 다 측정을 해서 해당 기업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거죠. 그 정도까지 패러다임을 넘어가면 에코프로 H는 단순한 어떤 환경업체라기보다는 2차 전지랑도 맞물릴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사업에 같이 조금 엮여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솔루션 같은 쪽으로만 계속 집중을 하고 전체적인 2차 전지 성장 사이클에 맞물려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기준에서 실적이 꽤 좋긴 하지만 결코 싸다라고 보긴 어렵다. 적정가 정도보다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요, 진짜 아름다워요. 실적이 다 빨간색입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좋은 기업이고 성장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HN을 좀 일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얘를 사는 그런 마음가짐이요, 뭐 10% 20%보다는 정말 퀀텀 점프를 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반도체 온실가스, 철강 미세먼지 사업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직접적으로 폐배터리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 2차 전지, 양극재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압박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세계적 분위기가 그런 거 우리 좀 감축해 나가자. 지금 지구가 위험하다. 이런 분위기가 잡히면 이쪽으로도 한번 어떤 섹터가 강하게 순환매가 올 수도 있거든요. 뭐 여튼 H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추상적이고 상상력을 동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프로랑 BM이나 HN 중에서 가장 근본은 BM이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재밌는 건 에코프로고요. 어떤 포텐셜만 본다면 HN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얘를 보면 아까는 어떤 분야는 줄어들고 어떤 분야는 뭐 크고 이랬잖아요. 얘는 다 증가했어요. 다 전체적으로 매출액 증가하면서 그 내에서의 비중들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요 클린룸 케미컬 필터 쪽이 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H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익성이 나오는 거 말고요. 기초적인 수주 잔고들을 좀 쌓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뽑아내고 신사업도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몸집을 좀 키우는 작업을 위해서는 수주 잔고를 쌓아가는 게 좋다. 요 수주 잔고는 결국에 다른 기업들과 더 큰 기업과 더 많은 기업과 장기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거죠. 자, 영업 계획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한데 우리는 새로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동률 확대를 하고 신규 공장들을 만들어내겠다. 요거는 뭐 요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 증설 계획은 해외에 포드랑 같이 하나, 헝가리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좀 신기한 거는 HN이 전지 전자재료 공장을 신사업을 하죠. 요거 올해 1분기에 착공 시작해가지고 내년 2분기에 완료됩니다. 요게 HN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BM 뭐 양산하고 하는 거 다 아시겠고,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시작을 해서 24년도 말쯤에 완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 게임은 25년도다. 이때부터는 수주 쟁탈 경쟁전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 경쟁사가 뭐 가져간대, 뭐 쟤네 수주 나왔네, 이런 거 부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24년도까지는 적어도 계속 그냥 진짜 몸집 키워가지고 수요 나오면 수요 다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공장을 계속 찍어내고 물량들 찍어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가 이제 수요 경쟁인 거죠. 점유율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파 증설 계획도 보면 당장 올해랑 올해 연말까지 보면요. 작년 12월과 올해 말 기준으로 1년치를 보면 얼마 증가 안 해요. 24년도부터 당장 조금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2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엄청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생산 기술 쪽에서의 목표는 얘네가 양산 레퍼런스 기반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 혁신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장 뭐 LNF나 포스코 케미컬이나 이러한 양극재 기업들의 향후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그들을 밀어내려는 어떤 시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같이 으쌰으쌰 크는 기분인데 나중에 이제 얘네가 양산이 끝나고 공장 증설도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저는 그때가 돼서 얼마나 재밌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생산 로스를 최소화하겠다. 리사이클 내재화를 통해 공정 로스를 최소화하겠다. 로스 감소율 50% 목표.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폐배터리 기술력까지도 같이 가는 거죠. 다만 폐배터리랑 얘랑 좀 구분될 수 있는 건 얘는 단순히 생산 로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줄이기 위한 작업인 거고,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예 별도의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 밖에 미래 성장 재원 확보로 JV 투자 이게 있는데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머티리얼즈 성공적인 IPO를 통한 자금 유치.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로서, BM 주주로서는 좀 별로일 수 있다.
당장 나 같아도 BM을 추가 매입을 할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규 진입할까 고민하는 시점에서 조금 어그로가 끌려갈 수도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야, 2차 전지 뭐 살까 하면 이제 코스닥 와가지고 BM, LNF 이렇게 본다지만 눈길이 하나 더 가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마치 아이가 둘 있는데 아이가 하나 더 생기면 둘째 아이가 서운해하는 것처럼. 요거는 초반부에 말한 거죠. 프로젝트 결과 보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결과입니다. 요건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요, 요거를 누군가가 잘 감시하고 잘 압박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한데, 그래도 이런 체계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도둑놈들이 없어져요. 근데 요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외부 감사인이 되게 좋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회사의 경영권에 개입을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걔네는. 아직까지 국내의 어떤 문화 자체가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부적인 어떤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경영진들을 믿거나 혹은 경영진들을 신뢰하지 않고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주요 가족사 손익 요약을 해보면 뭐 요러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요 매출액 기준으로 성장을 어떤 측정하는 거긴 한데, 향후에 25년도죠.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요 영업이익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판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팔고 많이 남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든 뭐 증권 리포트든 다 이 매출액만 볼 거예요. 근데 증설 끝나고 나서부터는 요 이익률 싸움입니다. 이익성이 누가 좋은가, 마진을 얼만큼 남겨 먹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마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회사가 시장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회사여야 됩니다. 얘네가 내놓는 제품이요, 시장에서 너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타 경쟁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뭐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에 가격 경쟁력으로는 승부가 안 되죠. 뭐 그 밖에 EM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가족사 손익 요약을 해보면 다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익성은 뭐 그냥 똔똔이다. 머티리얼즈의 성장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나고 있는 게 좀 보이죠. 물론 이노베이션도 좋아 보이긴 한데, 머티리얼즈가 상장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회사가 어떻게 PR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회사 측에서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얘네가 본격적인 IPO를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주주들한테 좀 입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여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펜딕스 다 읽어보시려면 읽어봐도 되는데, 사실 이거 굳이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 쭈루룩 있는 겁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가볍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좀 봐요. 당장 제가 최근에도 에코프로비행 관련된 영상들을 잘 안 올리는 이유가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프레임을 보면 올해부터 이제 삽을 푸기 시작하잖아요. 슬슬 이제 증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위해서 작년 중순에 자금 조달을 했던 거고, 추가적인 양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증설한 그 계획 수준 내에서만 해도 꽤 괜찮을 것 같고요. 22년도가 워낙 너무 크게 성장해가지고 올해를 막 그 이상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는 이제 천천히 서행하면서 쭉 롱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줄곧 강조하는 게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양산을 하는 건데, 양산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증설 단계에서 24년도 말과 25년도부터 본격적인 물량 찍어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더 마진을 많이 남기는가의 경쟁이 될 거고, 지금 당장은 경쟁사와의 어떤 수주 쟁탈전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는 진짜 죽는 기업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셀업체 기준으로, 양극재 기업 업체 기준으로 뭐 죽을 기업들은 별로 보이지 않긴 하는데, 특히 그 하단 밸류로 내려가서 소재 장비주들 있죠. 어떤 기업들은 돈을 미친 듯이 벌어낼 거고요. 어떤 기업들은 그 미친 듯이 벌어대는 것만큼 못 벌어서
시장에서 도태되고 적자 기업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서요, 완성차 기준으로는 지금 테슬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셀업체 기준으로는 최근 엔솔을 보유했다가 지금은 없고, 삼성 SDI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살 것 같고요.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 케미컬과 LMF 중에서 저는 에코프로비엔 선택을 해서 가지고 있고, 그 밖에 H는 조금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는 없습니다. 그 밖에 뭐 장비 소재주들로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수많게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관심 가지는 거는 첨보랑 대주전자재료 정도?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끌리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국장에선 이렇게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저는 폐배터리 쪽을 지금 사고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도 사고 있고, 자율주행 쪽은 조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전기차 플랫폼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AI랑 로봇 시장도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장이 좋잖아요. 꽤 괜찮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에코프로비엔 관련돼서 다룰 내용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거의 가뭄 수준이어서 예전에 유무상증자 일정 이후로는 제가 되게 에코프로 얘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게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다들 잘 보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